안녕하세요. 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목소리들이 왜 그러세요? 자, 오늘 이제 종강인데 오늘 마지막 강의라는 얘기죠. 올해 마지막 강의. 계약법 좀 보다가 말았죠.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들어갈 차례일 텐데요. 교재에 보시면 259쪽부터입니다. 295쪽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조문을 좀 보죠. 535조 제1항 보시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일단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이미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불능을 뭐라고 불렀냐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요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신뢰이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여기서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것을 이행이익이라고 불러요.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양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신뢰이익을 배상받으려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그 총칙 첫 시간에 불능의 유형을 볼 때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있고요,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불가능을 목적으로 했다. 그게 원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 성립 시에는 가능한데 나중에 불가능이 된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무효가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이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칙 시간에도 처음에 무슨 얘기했냐면 계약이 체결되고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체결되고 멸실됐대요. 그럼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는 거예요. 후발적이니까. 근데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방금 우리 조문 읽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53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럼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선의 무과실의 자에게 신뢰액을 배상하라고 했어요. 근데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의 자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무제한 배상은 아니고 배상 한도는 뭐라고 정해졌냐면 이행이익을 한도로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이게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보면 갑이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여기서 체결했어요. 언제 했냐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을이 뭘 샀냐면 갑이 옛날에 놀러 갔었는데 갑네 집에 산골에 있는 별장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얘가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월 24일 날 이 산골에 있던 별장이 화재로 이미 소실된 거죠. 그럼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24일 날 멸실됐는데 25일 날 계약했죠?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예요. 근데 을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이 선의 무과실이니까 얘는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 유효라고 믿고 쓴 돈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여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는 뭐 은행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이제 그 원금은 가지고 있겠지만 이자가 나가죠. 그럼 이런 여비와 이자는 얘가 왜 썼냐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근데 이 매도인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으면서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요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요게 이제 535조고요. 근데 이 신뢰이익을 배상하는데 무제한 배상하는 건 아니고 한도가 있다는 거죠. 이행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면 신뢰액이라는 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믿고 쓴 돈이에요. 신뢰해서 들어간 돈인데, 근데 이행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계약이 이행되었으면 얻을 이익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요게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가가 올라가지고요. 지금 이 땅이 1억 2천만 원 정도 한대요. 이 부동산이. 그럼 얘는 얼마를 벌 수 있었어요? 2천만 원. 그럼 요 2천만 원은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이건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이익이에요. 그러면 신뢰액을 배상하는데 최고치로 배상하는 게 얼마냐면 이행이익.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부동산을 살 때 또 어떤 거래를 할 때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중에 어느 게 더 큰 게 일반적일까요? 당연히 이행이익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신뢰이익이라는 건 이행이익을 얻기 위해서 을이 투자하는 돈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경제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요. 신뢰이익이 1억이고 이행이익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을이 5천만 원 벌려고 1억 원을 써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배상하면 되죠. 얘가 애초에 원했던 대로 이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벌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인데 얘가 경제적 가치 판단을 잘못했다고 해서 갑이 더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액을 배상하는데 한도액은 어디까지냐면 이행이익. 요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535조. 그러면 뭐 요건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무조건 지라는 거예요? 악의 과실이 있을 때만 지는 거예요? 과실. 그럼 무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매도인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판 거야. 근데 그걸 매수한 상대방은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갖춰야 되냐면 무과실.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췄다면 갑이 신뢰액을 배상하는데 그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 거죠. 뭘 한도라냐면 이행이익을 한도란다.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과로 이번에 535조의 요건 나오죠.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그리고 전부 불능일 때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만 불능이 된 경우에는 나중에 별도로 볼 거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일방의 악의 또는 과실. 그러니까 무조건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지는 거고요. 세 번째 보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과 손해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조심하실 점은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갖춰야 되냐면 무과실까지.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신뢰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OX에? 틀려요. 선의로 족한 게 아니라 과실도 없어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한다. 밑에 뭐 신뢰액 배상 나와 있고 요게 이제 원시적 불능이고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나중에 불능이 되었다. 그게 이제 후발적인데 자, 이 경우에는 다시 상황을 나눕니다. 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느냐? 채무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요.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데에 대해서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왔냐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왔어요. 근데 채무자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되었다.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제3자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었다면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위험부담. 위험부담 이거 무슨 내용인지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한번 들어는 본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예. 우리 지난주에 볼 때 뭐 봤냐면 그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할 때 쌍무계약에 적용되는 게 뭐 있었냐면 서로 대가가 있는 게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대가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라고 하면서 한번 언급이 됐던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부터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일단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인데요. 근데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이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멸실됐으니까. 자,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계약의 유무효를 물어보면 언제 불능이냐를 봐야죠. 이거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니까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이게 왜 불능이 됐느냐. 갑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로 봐야 돼요. 만약에
얘 잘못으로 못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이걸 불태워 먹었다든지 아니면 갑이 딴 데다가 팔아먹고 등기를 넘겼다든지 얘 책임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잘못으로 소유권을 못 넘겨준다면 을이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을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계약의 해제라고 했어요. 해제. 그래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지는 우리 해제해지 지난주에 구별했었는데 해제는 매매 교환 같은 일회적 계약을 없애는 게 해제고요. 해지라는 건 일회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 임대차 같은 건 해지라고 했죠. 그러면 해제하면 을은 갑에게 이미 계약금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돌려받아야죠. 그럼 해제 효과로 나타나는 게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그리고 갑의 잘못이니까 별도로 뭘 청구할까요? 손해배상.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계약의 해제입니다. 이건 뒤에 이제 해제편에 가면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해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채무자의 잘못이 없는데 해제한다는 말을 쓰면 그 지문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잘못이 있으면 을이 갑에게 해제하고 이미 준 돈 돌려줘, 이자 붙여 돌려줘,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요. 그리고 얘 잘못이니까 이에 대해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갑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번개 맞고 이 건물이 불타버렸다. 낙뢰에 의해서 소실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갑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는 뭐 제3자가 방화를 했다. 그럼 제3자가 방화했다면 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해제란 말이 안 나오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겨요. 그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래서 위험 부담은 원칙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 부담주의가 돼요. 그래서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계약이면 대금 달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수령 지체 중에 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불능과 관련해서 채무자라고 하면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매도인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그럼 쌍무계약이면 둘 다 채권과 채무를 함께 가져요. 대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매도인은 목적물을 넘겨줄 인도할 채무가 있고요. 어떤 채권이 있을까요? 매도인이니까 뭐 받아야 돼요? 대금 채권이 있는 거예요. 대금 채권.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얘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을은 어떤 채무가 있어요? 대금 채무. 그러면 대금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고 목적물을 인도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라는 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대가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 고용계약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용계약은 노동자에게 어떤 채권이 있어요? 고용계약을 하면 근로자 노동자에게 어떤 채권이 있어요? 돈 받아야지. 임금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채권이 있냐면 노무 제공을 받을 채권이 있고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서로에게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불능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불능이 된 건 대금 지급이 불능이에요? 인도가 불능이에요? 인도가 불능이죠. 그럼 인도 채무자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불능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중심점이 대금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채무자라고 하면 인도 의무가 있는 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뭐 대금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갑은 채권자가 될 수도 있어요. 쌍무계약이니까. 근데 여기서 인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바로 채무자예요. 그러면 자연재해로 목적물이 불타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면 갑은 을에게 나머지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누가 위험을 부담하라고요? 갑,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계약금을 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갑이 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야, 을아, 어떡하냐? 네가 돈 내고 산 거 어제 번개 맞고 다 탔어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을의 입장이면 야, 너 상심이 크겠다. 내가 바로 중도금 잔금 보낼게 하실 거예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탄 건 매우 유감스럽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대금은 당연히 지급 안 할 거고 이미 준 계약금은 이거 위로금이에요? 돌려받아야 돼요?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요 계약금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내 건물은 불탔지만 대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가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거냐면 갑, 얘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 다 돌려받고 다 끝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그런데 을이 목적물을 언제 인도받기로 계약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 12월 25일 날 인도받기로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인도를 정해진 날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받지 않고 있다. 인도를 받지 않았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령지체라고 해요. 수령지체. 수령하는 걸 지체했다는 거죠. 이건 뭐라고도 하냐면 얘가 채무자면 얘는 뭐겠어요? 인도? 채권자죠. 이걸 채권자 지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령을 지체했다. 채권자가 지체했다는 건데 근데 얘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동안에 12월 26일 날 번개 맞고 불탔어요. 그러면 제때 받았으면 을내지 불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부담해요. 두 번째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이 채권자가 매매 목적물에 놀러가서 을이 불태워 먹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을이 져야죠. 그럼 갑은 을에게 그 대금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래서 채무자는 대금 못 받고 내 건물 불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수령지체나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때는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해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좋았는데 여기 가서 막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건 채무자 입장에서 이행 청구 못하는 거고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건 채무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형적인 사례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 총론에서 제일 먼저 사례 문제로 나오는 첫 번째 문제인데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넘겨주기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인도가 불능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뭘 확인하셔야 돼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불능이냐 후에 불능이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립 당시에 이미 불능이면 계약은 무효. 근데 나중에 불능이 되면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뭘 살펴보셔야 한다고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그러면 해제 문제로 가는 거예요.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 누가 위험부담하는 게 원칙이? 채무자. 대금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령지체 또는 채권자의 잘못 이런 말 나오면 채권자가 부담하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계약은 무효.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생겨요. 저기 지금 적혀 있죠? 예. 원시적 불능이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선의무과실의 자에게 신뢰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은. 근데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이건 후발적이니까. 근데 이 목적물이 멸실된 건 제3자 병이 방화를 했대요. 제3자 병의 방화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불능으로 확정되면 을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X. 제3자 방화로 목적물을 넘겨줄 수 없음이 불능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X.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제는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해제는. 채무불이에요. 채무불이라는 건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3자가 방화했잖아요. 그럼 이건 얘 잘못이 아닌데 을이 갑한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때는 해제란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위험부담의 문제가 나와요. 그 위험부담, 둘 다 잘못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받은 돈은 돌려주고 더 이상 대금 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의 잘못으로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을은 즉시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쓰는 거고요.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면, 아무의 잘못이 아니면 그때는 채무불이행 해제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263쪽 한번 보세요. 위험부담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조문 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264쪽에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게 원칙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누가 위험부담하라는 거야? 채무자. 이행 청구 못해요? 자, 밑에 538조 채권자주의죠.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누구 잘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자의 책임이에요. 채권자 책임.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수령지체예요. 그래서 원칙은 537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였냐면 채권자의 책임, 두 번째는 수령지체 이런 경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작년 기출문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전형적이에요.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일단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인 거 조심하셔야죠. 그러면 일단 소실됐으니까 제일 먼저 뭘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계약 체결 전이냐 후냐. 그러면 전이에 후에? 후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합니까? 유효예요. 유효.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지문에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1번 보세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되었다. 그럼 이건 무슨 문제죠? 위험부담이에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죠. 채무자 부담주의 원칙에 따라서.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 준 거 있으면 위로금이에요? 돌려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돌려받아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3번 갑의 과실로.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채권자. 매수인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갑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그러면 누가 위험부담합니까? 채권자. 그럼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 을의 과실로 소실되다. 을의 과실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채무자. 그럼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이건 채무불이행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채무자 잘못이니까. 그럼 계약을 뭐 한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해제. 4번 보시죠.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자 잘못이 없는데 해지한다면 틀리는 거고요. 5번. 갑의 수령 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수령 지체 나왔죠? 수령 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책임이 있으면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틀렸고. 문제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 시험 볼 때까지 수십 번 보게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를 제일 먼저 보시고,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예요.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고요. 후발적 불능이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전개가 돼요. 자, 그러면 돌아오셔서 동시행양변권 보죠. 261쪽입니다. 우리 이제 동시행양변권은 지난주에 간단하게 봤었어요. 유치권 하면서도 좀 비교했었고,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 이걸 왜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했냐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둘이 대가 관계, 쌍무계약이죠. 그럼 대가 관계라고 하면 같이 이행을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지, 일방이 먼저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잖아요. 같이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이 12월 26일 날 서로 대금과 등기를 주기로 했는데, 을이 약속한 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원래 약속한 날에 대금 안 줬다면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이행이 지체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을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얘가 왜 대금을 안 줬나 봤더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서를 안 줬기 때문에 을도 대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요?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의 가장 큰 의미는, 원래 약속한 날짜에 이행을 안 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만약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었다면 이행 지체 책임으로부터 면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행의 항변권에 갖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조문을 한번 볼게요. 536조를 보면 261쪽에 536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동시행관계고,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되려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 항을 보면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방 이행에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행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동시행의 항변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서로의 채무가 하나의 계약, 동일한 계약이에요.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이나 또는 이행의 제공. 자, 동시행양변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한 거예요?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자기도 이행을 해야 돼요? 자기도 해야죠. 동시행양변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이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일단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서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약은 하나였어야 돼요. 별개 약정으로 발생이 되었다. 별개 약정으로 채무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계약에서 나와야죠. 물론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가능하냐면 특약이 있으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특약이 없는 한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 간에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다시 보세요. 얘랑 등기 주는 거랑 대금을 주는 건 동시행 관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채무가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 매매라는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예전에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채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둘이 이제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1년 전에 나한테 돈 빌려간 거 있지? 그 돈까지 갚아야만 등기 줄 거야. 이 갑의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번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금 주니까 옛날에 빌린 돈까지 갚아야만 등기 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 동시행 관계가 안 되냐면 얘랑 얘는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별개 약정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데 만약에 둘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예전에 빌려간 것도 동시에 이행을 한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동시행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11월 1일 날 등기 서류를 넘겨주기로 했고요. 을은 갑에게 12월 1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약을 할 때 먼저 누가 이행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갑. 그럼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 동시행 항변권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내가 먼저 이행할게라고 했다면 이때는 동시행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약속한 11월 1일 날 갑한테 야, 오늘 서류 주기로 한 날이잖아. 등기 줘라고 했더니 갑이 대금 안 주면 등기 못 준다. 이러면서 거절할 수 있어요? 등기 제공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약속하기를 누가 먼저 하기로 한 거니까. 갑. 그럼 결국은 이런 사람을 선이행 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먼저 이행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가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위 불안의 항변권이다라고 불러요. 불안의 항변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차례대로 보죠.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먼저 갑이 등기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날에 등기 서류를 제공하려고 봤더니 갑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됐어요. 완전 망했어요. 부도났대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부도난 을한테 먼저 이행을 해주면 소유권을 넘겨주면 한 달 있다가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의 마음이 막 어떻겠어요? 막 불안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선이행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이행을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법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게 536조 2항이에요. 2항을 다시 한번 보세요. 261쪽의 2항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의행 의무 있는. 그러니까 선의행 의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그럼 상대방 이행에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선의행 의무자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1항처럼 전항처럼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 거지만 첫 번째 예외를 봤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11월 1일 날 등기를 제공해야 되는데 등기 제공을 안 했어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행 지체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오냐면 12월 1일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도 이행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면 이날부터는 갑도 뭘 주장할 수 있냐면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다만 요 한 달 동안에 이행을 안 한 것,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행 안 한 건 갑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동시행은 언제 생기니까? 12월에 생기니까. 그러면 그 한 달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은 져야 돼요. 그건 책임지는 거고 언제부터는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12월 1일.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5월 1일, 잔금과 등기 서류를 받기로 한 날짜가 6월 1일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5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예요? 을의 선이행이에요? 당연히 중도금은 먼저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중도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예요. 그러면 갑은 마냥 기다릴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면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얘도 해제를 안 하고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왔냐면 6월 1일이 왔어요. 그럼 6월 1일은 을만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등기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채무를 이행 안 하다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는 뭐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돼요. 근데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면 이제 이행 지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행양변권은 6월 1일 날 잔금일자에 생기기 때문에 중도금일부터 잔금일까지에 대한 지체 책임, 지체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면해요? 이건 책임져야 돼요. 이건 져야 되고요. 동시행양변권이 발생한 잔금일 이후부터는 이행 지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행관계가 인정돼요. 근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동시행관계는 11월 1일 날 생겨요? 12월 1일이에요? 이날이 와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그 이후로는 지체 책임이라는 게 없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변제기 도래와 관련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했다면 자기도 이행을 해야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립 요건. 그 내용이 이제 262쪽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뭐 글로 쓰다 보니까 좀 길게 써 있고 예외로 해서 두 개가 나오죠. 불안의 항변권, 니은하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요건을 갖추면 이제 효력의 문제가 생기죠. 효력 1번, 이행 거절의 권능이에요.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근데 맨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마지막에 즉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항변권이 아니고 연기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하면 그때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입니다. 2번이 가장 기본이죠. 내용을 보면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즉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 둘이 동시에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제공을 안 하면 을도 대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나에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걸 갑에게 주장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12월 26일 날 갑이 등기 서류를 안 가지고 빈몸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대금 지급을 안 해도 이제 더 이상 책임을 안 지는 건데 이 사람이 책임을 면하려면 갑에게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되느냐? 야, 내가 너에게 대금을 안 주는 건 네가 등기 제공을 안 했기 때문이야 라는 사실을 밝혀야 돼요? 밝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밝힐 필요 없어요. 얘가 등기를 안 가져왔다. 이런 상황만 인정되면 얘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 그것을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의뢰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요. 약속한 날에 을이 돈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줘요. 돈 받게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원이 이 의뢰하는 사람이 왜 대금을 안 줬는지를 직권조사할까요? 안 할까요? 직권조사? 안 하죠. 우리가 시험범위에서 직권조사하는 건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얘기를 안 했었나요? 직권조사하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제척기간. 제척기간. 그렇죠? 기억나시죠? 제척기간. 그러면 직권조사해요?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그럼 주장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장할 필요 없는 건데 법원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법원에다가는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럼 법원이 이 주장을 인정해 주면 어떤 판결합니까? 상환 급부 판결. 우리 시험 범위에 상환 급부 판결이 딱 2번 나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디서 나왔었어요? 유치권. 그리고 동시행변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유치권에서 상환급부 판결이 2번 나온다고 유치권에서 1번,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1번. 제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겠죠?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딱 2번 나요.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1번 하고 또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치권. 유치권하고 동시행의 항변권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에요. 상환급부 판결. 그게 바로 이제 3번 소송상의 효력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은 피고에 대해 원고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환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주장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당사자 간에는. 책임을 면하려면 당사자 간에는 항변권이 있다고 주장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존재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소송으로 가면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이 직권조사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소송상으로는 당연히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265쪽에 계약의 해지가 나오죠. 개념만 좀 보고 쉬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이제 계약금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럼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갑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내 집을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좀 기다리겠죠. 근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당신 왜 약속을 안 지켜? 이때까지는 이행해줘.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 뭐 본 적 있어요? 계약을 취소하는 거 봤죠? 취소는 언제 합니까? 취소는 우리 민법이 할 수 있는 경우라고는 딱 3개밖에 안 정해놨어요. 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이에요. 그러면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이라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면 돼요. 근데 의뢰하는 사람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줘요? 이 경우에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O의 X예요. 틀려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이 규정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 계약을 깨뜨릴 수 있는 제도를 우리 민법이 따로 규정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해제라고 해요. 해제.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 목적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하게 돼요. 근데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구속력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계약의 해제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어떤 구속력이라고요? 계약의 구속력이에요. 그러면 해제라는 말은 무조건 계약에만 적용돼요. 우리가 법률행위 하면 계약 말고 뭐 있었죠? 법률행위.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만들어지는 계약과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단독행위를 해제한다는 말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법률상 없어요. 근데 취소는요. 계약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뭘 취소할 수도 있냐면 단독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점, 해제는 오로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계약.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해제를 공부하면 제일 많이 개념 비교하는 게 취소예요. 해제와 취소. 일단 해제와 취소는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뭐냐면 단독행위예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고요. 그리고 취소를 하면 취소 시부터 효력이 상실돼요. 처음부터.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 그리고 저절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를 요한다. 권리행사가 있어야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기를 당해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럼 사기당해서 매매계약하면 저절로 계약이 소멸돼요.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야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줬어요. 계약이 저절로 해제되지 않아요. 뭐 해야 해제돼요? 의사표시. 해제권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이거 기본적인 공통점인데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이 취소는 법률행위 전반에 작용됩니다. 근데 해제는 오로지 어디에만? 오로지 계약에만 작용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훨씬 더 범위가 좁고 제한적이겠어요? 해제요. 해제가 대체로 다 깐깐해요. 해체가 얘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단독행위를 해제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단독행위를 취소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기당해서 단독행위했다면 취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해제는 오로지 계약에서부터 나옵니다.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취소하면 이미 주고받은 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주고받은 걸 뭐라고 불렀죠?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근데 해제는 이 부당이득보다 더 깐깐하고 엄격해요. 원상회복이 나옵니다. 원상회복. 뭐 개념은 비슷한데 얘가 좀 더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그 우리 점유자 회복자 관계 볼 때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이제 서로 돌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였어요. 그럼 선의 점유자였다면 과실까지 반환해야 돼요? 과실은 취득할 수 있어요? 과실 취득할 수 있죠?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매도인은 대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취소되면 대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 대금에 이자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공평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물건을 돌려줄 때는 과실을 돌려줘요? 과실은 안 돌려줘도 돼요? 매수인이 먹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대금 돌려줄 때 대금에 이자를 붙이는 게 공평해요? 안 붙이는 게 공평해요? 안 붙여야죠. 대금의 운용이익은 돌려줄 필요 없어요. 그게 부당이득 반환에 나와요. 근데 해제는 훨씬 더 깐깐해요. 그럼 해제의 경우에는 선의자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돈 받은 사람 대금 돌려줄 때 이자 붙일 거야, 안 붙일까? 붙여야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얘가 목적물을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대금 줍니다. 근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선임을 전제로 할 때 이 을은 선이었다면 지금까지의 사용이익을 돌려줄 필요 없어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과실은 꿀꺽하고 이 목적물, 원물만 돌려주니까 얘도 뭐만 주면 돼요? 대금만 주면 되지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게 아니라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얘보다 더 깐깐한 뭐가 나온다고요? 원상회복이 나와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을이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반환이에요. 과실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대금에 뭘 붙여서 이자를 가산해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느냐? 돈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인데 얘는 원상회복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는 언제 한다고 했냐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 법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딱 3번밖에 없다고 했죠? 뭐였어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강박, 재착사 이렇게 3가지. 나머지의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말씀은 안 되고요.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마음이 변심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계약이 해제된다. 이것도 역시 단독행위니까 법의 해제 사유가 나와요. 그게 법정 해제입니다. 그럼 법은 언제 해제하라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림에 보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은 유효하죠. 그 다음에 뭘로 나눴어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헌부당. 그럼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기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해제라는 단독행위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법은 언제 해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유가 생기면? 채무불이행이에요.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니 뭘 따로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해제는요, 법정 해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정 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 해제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미리 뭘 하는 거예요?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정했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약정 해제라고 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약정 해제와 합의 해제. 약정 해제와 합의 해제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미리 약속해 둔 거고요. 합의 해제는 나중에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해제 계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랑 을이랑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갑과 을이 어떻게 했냐면, 야, 을이 매수인이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내가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땅 사는 거야. 근데 혹시 내가 이 땅을 사지만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 이 계약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 둘이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사유를 약정해 뒀어요. 그래서 을이 땅을 샀는데 결국 건축물을 못 짓는 것으로 결정돼요. 그러면 을은 계약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한 대로 해제해야죠. 그게 무슨 해제? 약정 해제.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없음이 밝혀지면 을은 갑의 승낙을 받아서 해제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합의 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합의 해제는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근데 갑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한테 야, 나 이거 괜히 판 것 같아. 이거 우리 없던 일로 좀 물으면 안 될까? 라고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합의 해제 청약이에요. 을이 잘 됐다 야. 나도 괜히 산 것 같았어. 라고 뭐합니까? 승낙. 이렇게 해제하기로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면 이때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합의해제예요. 그러니까 약정해제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요.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해제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합의.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해제계약. 그럼 약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잘못이 아니니까. 자, 그럼 합의해제 좀 조심하시고요. 합의해제는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 그래서 위의 애들과는 달리 합의해제는 민법의 해제 규정을,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손해배상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이건 뭐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되지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해제가 되면 뭘 붙이라고 법이 정해놨어요? 이자가산. 이런 규정 적용 안 해요. 이자가산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뭐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되지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해제. 교재 잠깐 볼게요. 그 내용이 266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에서 취소. 1, 2, 3, 4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히 중요한 게 해제계약, 합의해제. 요거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끝에서 셋째 줄에 맨 끝에서 셋째 줄에 합의해제는 당사자 합의에 따르므로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금전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하지도 않아요. 해제 조건을 우리가 조건할 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해제권 발생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